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지요.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715님께서는요. 세월호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일단 사태 수습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면 학생들의 희생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분노로 지내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580님께서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특검으로 해결하는 정치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검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개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군요.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오늘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저 추신수 선수 아주 출루율을 5할까지 끌어올렸네요. 예, 지금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요. 예. 오늘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1번 타자 겸 자익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추신수가 이 3타수 2안타, 그리고 본래 탄개를 기록하면서 타율을 3할 7푼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네. 현재 추신수 선수가 이 아메리칸 리그 타율 1위입니다. 1위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3차례 출루에 성공을 하면서 시즌 출루율 5할을 달성을 했는데요. 출루율도 역시 이제 현재 아메리칸 리그 1위. 예, 올라서 있고요. 네. 3경기 연속으로 3차례 출루, 그리고 멀티히트 행진까지 이어가면서 추신수가 요즘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타율을 따지고 보면 6할 8푼 8리까지 아주 높이 올라갔고요. 네. 이 기세라면 5월의 선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하네요. 네.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언제 발표합니까? 내일 발표합니까? 예, 내일 오전 11시부터 이 파주 NFC에서요, 홍명보 감독이 이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홍 감독이 그동안 인터뷰에서 깜짝 발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요, 이제 그동안 A매치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이 유럽파 선수들 위주의 엔트리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격에서는 아무래도 박주영 선수 비롯해서 이근호, 김신우, 구자철, 이 선수들이 낙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기에 이제 날개 공격수로 손흥민, 이청용, 김보경, 또 지동원 선수까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여기 한국영, 하대성 선수도 뽑힐 것으로 보이고, 수비 역시 이제 그동안 쭉 호흡을 맞췄던 김진수, 김영권, 홍정호, 이용, 이 라인이 아주 유력합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의 백업 선수로서 이제 K리그에서 어떤 선수들이 더 뽑힐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내일 발표되는 대표팀 23명은 오는 12일에 이 파주 NFC에 소집이 됩니다. 네, 대충 여러분들은 발표하신 거랑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네요. 예. 내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연아 선수, 선수 은퇴 무대를 가졌죠. 네, 지난 4일부터요, 어제 오후까지 사흘 동안 아이스쇼를 통해서 선수로서 마지막 팬들과의 작별 무대를 가졌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이번 아이스쇼를 위해서 올림픽 준비할 때와 거의 다름없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역시 김연아다라는 찬사가 쏟아질 만큼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아이스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갈라 프로그램 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 오페라 유명한 아리아죠. 네. 이제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겨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어제 이제 쇼를 모두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결국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군요. 예,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우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고, 선수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울음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때까지 향후 행보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지만 본인이 제일 잘하는
스케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서울 파이낸스 앞 하위 한계차로에 집회 관련 차량이 있어서 지금 한계차로가 차단 중에 있습니다. 이곳 지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와 홍지문 터널 사이 한계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밀렸던 길인데 더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서울 진입하는 구간이 밀려 있고요. 나란한 39번 국도는 화상 좌안교차로를 지나는 안산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가좌,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려 있고요. 나란한 제2경인고속도로는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남동에서 문학까지 문학을 중심으로 각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조남에서 도리분기점,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려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남양주 빙그레 공장 폭발 사고도 알고 보면 죄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니겠습니까? 안전점검과 사고 초기 대처만 빨랐더라도 아마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안전불감증을 일으킨 노후된 산업단지에서의 잇따른 폭발 사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최영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빙그레 공장 폭발 사고라든가 안산에서 일어났던 그 화학물질 폭발 사고라든가요. 이게 이제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이 위해성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유해 물질 사고라고 하면 역시 2012년 9월에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 사고를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 이후에도 뉴스에 크게 알려졌던 상주에서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예. 경기도 화성에서 불화수소가스가 누출되어서 이 세 번의 사고로도 6명이나 숨지고, 예. 특히 구미에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사회적으로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울산공단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요, 2012년도 한 해에만 40건이 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단으로 모두 합쳐보면은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오래된 산업단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산단으로 해서 줄여서 산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렇죠. 산업단지들인데 이런 곳에서 유독히 그렇게 사고 잦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국의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주로 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3, 40년씩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네. 더구나 이런 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유해 물질이 1년에 그 덤프트럭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953만 대 분량이 된다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유해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누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주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예. 밸브라든지 배관이 노후돼서 발생한 사고가 사고 원인의 절반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설비의 노후가 큰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노후 시설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고 계속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비적 결함을 막기 위해서 예.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사고 중에서 특히 상주의 염산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배관에 그 플랜지라고 있습니다. 네.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 때 거기에서 균열이 발생되면서 염산이 누출이 됐었거든요. 예. 또 화성에서 불산 누출 사고도 밸브하고 밸브를 연결해 줄 때, 밸브하고 배관하고 연결해 줄 때 그 사이에 그 패킹이라고 불러주는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이 가스켓이 부식되어서 누설이 되면서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였거든요. 예. 특히 청주에서는 이런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성이 강하다 보니까 PVC 배관 같은 것을 쓰는데 이게 강도가 약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작업자들이 모식 중에 밟고 넘어가다가 그게 연결 부분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누출되었던 사고인데, 이런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주로 배관이나 밸브 그리고 배관의 부속품 같은 부분에서 이 하나만 균열이 생겨도 이처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큰 공장에서 이 공정 안전에 문제가 크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물질의 공정 설계상으로 국소적으로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런 결함으로 누출이 일어나면 바로 차단을 해서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필요하거든요. 예. 특히 또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예. 설비적 결함이 발생해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안전에서는 이 페일 세이프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페일이라는 말은 실패한다는 뜻이고 페일. 예. 세이프는 안전하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전기 스파크만 발생을 해도 바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소에 사용하는 전기 설비라면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가연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발을 방지한다 해서 방폭 구조라고 불러주는데, 방폭 구조. 예. 예, 그런 구조의 방폭 구조의 전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이 공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설비들을 반드시 갖추어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조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페일 세이프라든가 말이죠. 방폭 예. 구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은 네. 우리가 사고 난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사소한 밸브 가스켓 하나만 부식이 돼서 누설이 돼도 네, 큰 사고 난다. 사회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는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정이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바꿔야죠. 예. 근데 이런 걸 누가 해야 우리가 됩니까? 이제 예.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뭐 국민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 이게 테러라든지 네. 그런 사고가 뭐 천재지변이 지진 같은 그런 사고가 아닌데 네.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예. 말씀하신 대로 페일세이프의 원칙을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장치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무슨 소소라도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죠. 그렇죠. 이런 마련을 뭐 정부에서 하라고 시켜야 됩니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업체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도 업체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되겠죠. 예. 그래도 뭐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안전 문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특별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예. 안전 수칙이라든가 말이죠. 뭐 안전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산업체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가보면은 그 교육 내용을 들으면서 휴식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처음 받는다. 아,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교육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교육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훈련도 아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에 쫓기다 보니까 네. 이런 안전교육이나 훈련은 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예. 네,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예. 무엇보다도 이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좀 정리 좀 해봐 주세요. 이 전국에 노후한 그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예. 오래된 산업단지가요. 예. 이런 유사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3월에서 5일까지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네. 전국의 유독물 취급 사업장 3,800여 개소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은 전체 조사업체의 42%에서 사고 취약성이 확인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결국 크게 보면은 결국 두 곳 중에 한 곳 정도가 예, 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인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만은 네. 거기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들이 정말로 개선됐는지 네. 추적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추적 관리. 예. 그리고 이게 위험 물질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주관 부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은 119로 신고를 해서 소방에서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군이나 경찰 또 가스공사 같은 유관기관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규상의 사각지대라든지 관리부처 업무에서 제외되는 재난 시스템상에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걸 좀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네. 또 지금까지 사실 큰 사례들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예.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절실한 그 예방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대책. 예. 그리고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이게 실제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좀 분석을 하고 네. 현실화시키고 이걸 공유를 시켜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이번 그 참사로 인해 가지고 매뉴얼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매뉴얼 뭐 1000개가 수천 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매뉴얼이라서 예. 적용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하고 또 공유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안 하고 있군요. 예. 아, 참 그런 큰일이 나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빨리빨리 손을 써야 되겠네요. 예.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뭐 환경부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데 또 이 소방방재청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또 혼돈이 돼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서 그 보고서를 보면은 네. 기업의 경영자의 관심 부족 네. 그리고 영세성, 경영 악화 이게 안전관리 부실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은 이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체만 보고 이 영세한 기업체에서 노후 설비를 개선을 하라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거는 그 기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 업체일수록 사업자들이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당연히 오래 쓰기 마련이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다음에 재정 지원 방법들을 좀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보건대학교의 최영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6585님께서는 특검도 좋고 진상규명도 좋지만 우리 모두의 총체적인 부도덕하고 부패에 묶여진 국민성부터 개조해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4471님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사람들 모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숨겨진 비리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추첨을 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중국 또 하나의 손이라고 불리는 손이 됐죠. 한국 경제와의 관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오늘 경제 뉴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태훈 SK그룹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지난해 보수를 301억 원이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전액 포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네, 올해부터 기업들의 개별 임원들의 보수를 밝히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4개 회사에서 301억 원을 수령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경영활동도 없이 이렇게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SK그룹이 오늘 현재 계열사별로 최 회장의 보수를 반납하는 방식과 사용처 등을 놓고 실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 회장이 올 초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 자신이 받은 보수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 공개가 이뤄지자 무척 아쉬워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돼서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와 SK하이닉스의 비상근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는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직계임원으로 남았습니다. 또 올해 활동에 대한 보수뿐 아니라 지난해 성과급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이 7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7원 80전 내린 1022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2008년 8월 7월 이후에 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로 떨어진 것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달러의 약세 현상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올해 안에 환율이 1,000원 선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당국은 그 30원 선이 무너졌어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큰데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택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네요. 인터넷에 이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이제 집에서 이제 써 올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아르바이트로 월 수백만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거짓말 광고를 일삼는 업체가 있네요. 네, 집에서 이렇게 쉽게 그 많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보면 귀가 솔깃하게 마련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 이렇게 허위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고 또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당 400원에서 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거짓 과장 광고 혐의로 이 2개 업체 중에 한 군데는 800만 원, 또 다른 한 군데는 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유통업계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황금 연휴 동안 중국 관광객 인파가 숨통을 틔워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은 손이 된 중국. 중국과 한국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이 시간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휴 때 아주 전국적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몰려서 고속도로가 정체도 심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연휴 기간에 지리산 쪽에 등반을 하고 왔는데요. 예. 내려갈 때 10시간, 올라올 때 9시간 걸려서 이 차 갖고 간 걸 엄청 후회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이 황금 연휴에 유동인구가 좀 덜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했다고. 네, 근데 뭐 사실은 워낙에 이제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겹치고 또 석가탄신일도 중간에 끼고요. 해서 4월 달 또 이 4월 말까지 굉장히 움츠려들었던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기여한 바도 많다. 특별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집계를 보니까 한 7만 명 정도가 일시에 저희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다 이런 집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 침체를 이런 해외 관광객 특별히 중국 관광객들이 일부를 좀 메워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명동에 한번 나가봤더니 말이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랬더니 거기가 온통 중국 거리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이제 호객이라고 할까 이제 소개를 하는데 다 중국말로. 그렇죠. 화장품 가게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게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제 일본말로 이제 손님을 모았거든요. 근데 10가게 중에 거의 10가게 다 이제 중국말로 이제 손님들을 모으고 있는 걸 이제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도 오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손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요. 중국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얼마를 썼냐 보니까 236만 원을 썼다 그래요. 한 사람이? 1인당. 근데 일본 관광객들은 얼마를 썼냐 보니까 103만 원밖에 안 썼다.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전혀 안 되고요. 이게 국민소득은 5, 6배, 대여섯 배 이상 일본이 많은데 씀씀이는 2배 이상 중국 사람이 많은 거니까 국민소득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면세점 매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
70%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가. 면세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소비 심리는 죽었지만 주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소비하는 면세점 매출만큼 이만큼 많이 늘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이제 국내 여행업계가 잘 관리하느냐. 소화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 관광하면 중국 사람들이 관광하는 지역으로 따면 저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화하고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잘 유도해내는 게 우리 내수에 일정 부분 좀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중국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제주도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제주도에서 땅을 엄청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 3년 사이에요. 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땅 산 걸 보니까 총 합쳐서 300만 제곱미터, 굉장히 큰 땅인데 3년 사이 60배가 중국인 소유의 제주도 땅이 이만큼 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이었습니다. 이게 5억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5년 동안 보유를 하면은 영주권을 주거든요. 제주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뭐 사실 해외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 최단 거리에 있는 데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뭐 환경으로 말하면 환경으로 지금 뭐 기가 미세먼지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황사도 뭐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조금씩 사들어간 게 작년 말 현재 보니까 300만 제곱미터고 60배가 늘었다 이런 건데 웬만한 제주시, 서귀포 이런 데 큰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성론이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이 제주도가 이 중국 사람 섬 되는 거 아닌가. 뭐 너무 앞선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한라산이라든지 해안 쪽에 난개발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지역적인 여론이 있어서 현재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이 이제 시작되고 도지사 있는데 선거 여야를 막론하고 도지사 나오는 분들의 입장이 야 이거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도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긴 좋긴 좋은데 이제 좀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제주도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부 도민들 특히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정작 제주도의 토착 도민들은 별반 이익이 없다 이런 반론들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왜요? 왜 아무래도 외국에서 밖에서 주로 이제 큰 땅을 가진 그 큰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건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별로 못 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단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아시는 것처럼 한 7에서 6%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제주도 아파트 값은 그 기간 동안에 9%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제주도 아파트가 올랐어요? 땅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인데 관광객 수만 해도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온 숫자를 세보니까 180만 명 이상 왔거든요. 180만 명? 야, 대단한 숫자예요. 2009년도에 26만 명 왔으니까 몇 년 사이 7배가 는 거죠. 크루즈선 타고서 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게 사실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잘 관리 그러니까 아주 양성화해서 그 제주도가 잘 개발되는데 중국 사람들의 돈을 잘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제해야지 야 이거 중국 사람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배제하고 우리끼리 좀 해볼까 이거는 길게 보면 별로 도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그 중국 경제 특히 중국 내부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본의 그 제일 큰 증권회사 노무라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굉장히 겁나는 보고서를 냈어요. 중국 부동산이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일단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게요.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이죠. 노동절 연휴 1일부터 3일 동안에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어요. 특별히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들은 40%가량 줄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줄면 어차피 그 다음 수순은 가격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중국의 GDP죠. 총생산의 13%가량이 부동산 건설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부동산 쪽의 건설 붐이라든지 이런 게 한 10% 정도 줄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2.5% 정도는 연간으로 감소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올해 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얼마냐면 7.5%거든요. 근데 노무라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부동산 건설이 10% 만약에 줄면은 5%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 5% 우리로 치면 굉장히 높은 성장 같지만 중국은 그전까지 10% 이상의 성장을 해오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5% 성장으로 그치면은 우리나라 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아마 많이 주게 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네. 거래량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미 저 부동산 붕괴를 경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 집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중국에요. 그렇죠. 중국 인구가 뭐 15, 16억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특정 대도시에는 이제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이 도시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그 도시로 와서 직장에 취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연에 뭐 계속 늘다 보니까 또 중국에 현지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중국 사람은 집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간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제 중국 사람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서부 그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한 10만 세대 지어놓고 10,000세대도 입주가 안 되고 안 팔린 도시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워낙에 상해라든지 북경 같은 데는 최근 들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중국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비싸져 있는 부동산을 따라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정이 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조정을 좀 거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조정이라는 게 낙폭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중국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중국 경제가 좀 벽에 부딪히면 우리 경제는 바로 타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못하다는 숫자가 나오고. 예, 확실히 그런데요. 올 들어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중국 수출한 걸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5%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1.5%라도 늘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8.7%가 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증가폭이 확 준 거거든요. 예. 특별히 어디가 줄었냐 보니까 석유류 제품, 화학 제품 이런 게 많이 줄었는데요. 이걸 중간재라고 하잖아요. 예. 화학, 기계, 철강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왜 수입하냐면 이런 것들 수입해다가 가공 처리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중간재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특별히 석유류 같은 거는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전년 대비해서 16%가 줄었고요. 예. 올 들어서도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줄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유 산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주가도 사실은 뭐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거 보면 한 3년 만에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아하. 이게 중국 쪽으로의 수출 물량이 준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화학 제품을 사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건데 중국에서도 잉여가 되니까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제품하고 경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질적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게 되면 사실 가격 경쟁력은 중국 상품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경쟁자로 나서고 있다. 적어도 중간재 산업 같은 데서는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고민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뭐 규모도 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싼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엄청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예상을 좀 할 수도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1등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선, 반도체, 또 뭐 IT 일부, 모바일 이런 거 다 1등인데요. 거기다가 중간재 산업이라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것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 탓도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별로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산업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미국이 1등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중국을 비롯한 우리 밑에 있는 개도국한테 또
자리를 물려줘야 될 겁니다. 어차피 순환적으로 그렇죠. 물려줘야 할 부분이다. 지금 미국 경제를 버티고 있는 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전혀 없는 서비스나 산업을 이제 일으켜서 미국을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미래 먹거리를 빨리 만들고 기존에 우리가 1등하고 있거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거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할 거예요. 빨리 좀 정비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자연스럽게 좀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슬슬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아주 강대국들하고 대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국 수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재, 화학이나 기계, 철강이 부진하다면 그걸 뭘로 메꿀 것이냐 이게 우리 숙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지금 사실 제2의 한류가 중국에서 인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한류하고 제2의 한류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네, 어떻게 구분됩니까? 첫 번째는 주로 아이돌 스타들을 좋아한 소녀 팬들. 그 경제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 주로 이제 경제력이 있는 20대 후반, 30대 혹은 40대 가정 부인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쓴다는 거죠. 네. 또 한국으로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류의 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업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이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을 빨리 일구고 그들한테 이런 서비스라든지 컨텐츠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도 아주 유력하게 개발할 수 있겠네요. 예, 먹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예.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옛날처럼 그냥 석유화학 물품 이 정도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중간재 산업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저희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예. 어차피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 국가 전체적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해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래 먹거리는 분명히 중국 시장에 관한 한 중간재 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컨텐츠 또 네트워크 뭐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국가를 이렇게 좀 다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하면 26%가 넘어가서 사상 최고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 중국 수출 비중이 좀 줄고 있어요. 25% 밑으로 왔거든요. 이건 사실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중국 수출이 줄어든 거는 나쁜 면이지만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나 유럽 혹은 동남아 쪽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출 전체적으로 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줄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출 품목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함께 하지만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변호사님 지적대로 이 기회에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국가 간에도 말이죠. 서로 이제 역할 분담도 좀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좀 추상적인 이야기죠. 아무튼 오늘 중국과의 관계 아주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강조린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자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이었죠. 필요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이 번호가 1221님 되시는 분 상품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미진,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7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